네, 전 시간에는 이렇게 질소는 7가지 존재 형태가 있다. 그 중에 이 3가지는 물에 용해되어서 물과 반응을 해서 이온을 만든다. 이온. 그리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 네 가지는 물의 용해도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과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유기화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단백질을 만들거나 DNA 이런 것을 만들 때 보면 이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 아미노산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이 안에는 질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없다. 아미노산이 없단 말이고 아미노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단 말은 뭐냐?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소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일단 대기 속에 있는 질소가스 N2 이건 대기 속에 있어요. 그냥 공기 속 그죠? N2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산화 상태 6가지는 전부 다 보면 환경적인 문제에서 유발됩니다. 환경에서 유발되어져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물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거나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빛에 반응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이 존재 형태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질소화학, 질소의 거동,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질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질소는 예를 들어서 공기 속에 있는 것은 번개라든지 그런 방전에 의해서 N으로 갈 수도 있다. 혹은 이것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져서 질소 고정 박테리아에 의해서 유기 질소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 수도 있다. 여기서 비료 만들 수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존재 형태에 따라서 이것들이 전부 다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존재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존재 형태가 이게 서로가 산화되거나 환원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끝내는 생물이 이용되어져서 유기 질소가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 얘기 있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시면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녹스라는 게 있습니다. 녹스. 그죠? 질소. NO, NO2. 이거 녹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공기 속에는 질소가 무려 70%나 있습니다. 70%가요? 80%가요? 70%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끝내 어찌 되느냐? 자동차 내연기관에 들어가면은 끝내 어찌 되죠? 우리가 자동차를 달릴 때 휘발유를 집어넣어서 그다음 그 휘발유를 폭발시켜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나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부탄, 에탄,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이것들이 전부 다 불을 지피는데 이용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연소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죠. 이 내연기관에서도 보면 자동차 내연기관에서도 당연하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쓰기 위해서 공기를 막 빨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동차가 달리면서 빨아들이는 공기 안에는 산소뿐만 아니라 질소도 있습니다. 질소가 있는데 질소는 반응성이 없어요. 이렇게 공기 속에 있는 질소에는 반응성이 없어서 계속 N2로 있는데 이것이 내연기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산소가 휘발유나 연료와 반응해서 폭발한다.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옆에 산소는 있고 질소도 있고 온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질소하고 산소와 반응을 해서 NO, N2가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게 배기가스를 타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중에 물과 결합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죠?
N2O5는 물과 반응성이 있다. 그래서 앞에 말했습니다. 그죠?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이게 질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식입니다. 이 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질산. 상승비가 상승비.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이제 금방 이것은 N2가 연소되어져서 끝내는 NO, NO2, N2O5 해서 끝내는 이게 물과 결합해서 질산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산성비가 만들어지는 거. 또한 이제 이렇게 질산이온은 식물에 의해서 질산이온이 흡수되어집니다. 그렇죠? 흡수되어지면 그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서 햇빛에 의해서 광합성을 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식물은 그냥 물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용량염, 이온을 빨아들여가지고 거기에서 광합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아무리 질산이온 몸에 좋은 거야. 아무리 줘봐야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쪽쪽 그냥 다 나눠버립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N2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게 연소를 얘기했는데 이 공기 속에 있는 N2 자체를 고정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박테리아는 N2를 고정해가지고 바로 유기질소를 만들어요. 유기질소. 그게 바로 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겁니다. 이것을 질소 고정 박테리아에 의해서 유기질소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어떤 식물체들은 토양에 있는 암모니아를 또 이용합니다. 위에는 아질산 이온을 이용했는데 암모니아도 이용해가지고 바로 또 단백질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같이 동물이나 사람의 경우에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라든지 아니면 무기화합물 NH3, NO3-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단백질이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 식물이나 동물을 잘 섭취해서 그 속에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어둠 속에 있는 질소,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변입니다. 소변에는 다 이런 요소가 있고 이 요소가 끝내는 물과 반응을 해서 끝내는 분해되어져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떤 동물로부터 어떤 소변이라든지 분변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 안에는 요소라는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분해되어지면 암모니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있는 동물의 변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변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소화되었단 말은 뭐죠? 우리가 먹었다가 먹은 게 분해되어져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흡수가 됩니다. 아미노산 이런 것들 흡수가 되고 흡수되지 않은 단백질들은 끝내는 변으로 나오겠죠, 그죠? 나올 겁니다.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것 또한 유기물입니다. 유기질소이고 이것이 나중에 분해가 되어져서 암모니아가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끝내는 또 이제 아까는 이제 식물에 의해서 암모니아나 질산 이온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박테리아 얘기를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쓰는 박테리아가 있고 아지산 이온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이용하는 박테리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박테리아 또한 당연하게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소비한다. 그죠? 산소를 소비하면서 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질산이온은 식물의 비료를 함유해진다고 하는데 이거 뭐 여기서 대표적인 비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근데 비료 이름이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질산칼륨 KNO3 NO3죠, 그죠? NO3 이거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은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뭐 변화 뭐 이런 것들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다. 즉 NO3-라고 하는 영양염 형태로 해서 식물이 흡수하면은 저게 이제 유기질소로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귤을 뿌릴 때 절대적으로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비료도 돈이기 때문에 허투루 많이 뿌리진 않습니다. 우리 식물이 이 작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만큼 뿌려줍니다. 뿌려주는데 그게 뿌려주고 난 다음에 비가 적당히 오고 그 다음에 또 흡수되어지고 하면 좋은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온다. 뭐 어떻게 되느냐? 이 비료를 뿌려주는데 비료가 아까 말한 것처럼 KNO3 즉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식물에 흡수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떨까요? 이 NO3- 질산이온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그냥 하천으로 강물로 바다로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다. 식물 성장이 필요한 양보다 과잉으로 뿌려주면은 이것은 끝내어지느냐? 토양이 그것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온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버려요. 그럼 끝내어지느냐? 그냥 지하수, 하천 이렇게 가다 보면 끝내어지느냐? 여기 보면 중부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문제가 된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보면 이 해화가 나오기 때문에 끝내는 부영양화에 의해서 적조가 발생되기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원에 대한 겁니다. 환원에 대한 거. 환원된다 그래가지고 끝내는 여기 보면 이 앞에 이 그림을 보시면 산화가 된다는 표현이 있고 산화가 된다는 말은 전부 다 산소가 결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여기 두 개인데 산화가 되니까 산소가 세 개가 됐습니다. 그죠? 산소가 두 개인데 산화가 되니까 세 개가 돼요. 그죠? 산소가 질소 2에 산소 하나인데 산화되니까 NO. 질소에 비해서 산소의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죠? 여기는 산소가 없는데 산소가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죠. 그죠? 그럼 보나마나 산화의 반대는 다 환원입니다. 이건 탈질산화. 이 같은 경우는 NO2, NO2- 환원. 환원을 할 때는 NO2 내용에는 NO2-죠. 그죠? 전자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잘 안 보이네. 예,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는 그냥 여기다가 이런 걸 지웠습니다. 지워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뭐 고저, 대표적인 고저, 동화, 방저 이런 단어는 제가 지워가지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써 넣으시오. 뭐 그런 문제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환경에서 지수 환물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저는 수질화학이긴 하지만 지수라는 것 자체가 무려 70%가 대기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에 대해서의 문제점, 그 밑에 보면 수질 환경에서의 문제점 각각 분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기는 이렇게 세 가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킨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 오존층 파괴를 일으킨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색깔도 광화학 스모그 윗부분에 있고 지구 온난화 파란색으로 밑에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오존층 파괴 보라색으로 밑에 표현했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광화학 스모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기 보시면 이게 끝내는 아까 말한 녹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 산소 탱크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차가 다니면서 그냥 공기를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 때 공기 속에 있는 산소뿐만 아니라 질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 질소가 연소되어지면서 나오는 게 녹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끝내는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끝내는 결합하여서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게 바로 광화학 스모그다. 이때 햇빛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광화학 스모그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생기면 눈에 자극도 가고 가시거리가 감소되어지고 농작물도 피해가 된다. 그죠?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뭐냐? 바로 녹스입니다. 질소 황물.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자동차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공장도 막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공기가 너무 맑아졌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심지어는 인도에서는 180km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산을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산업화가 발전되어지고 대기질이 나빠지다 보면 그때 대기질이 나빠진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광화학 스모그가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하게 시야가 좁아집니다. 멀리는 게 안 보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같이 이제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킬 만한 좀 산화되어진 유기물질 혹은 녹스 이런 게 줄어드니까 광화학 스모그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대기질은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CO2를 말합니다. 우리가 석탄연료, 원유나 석탄 이런 것을 많이 떼우면은 그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냐?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가 연소되어지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을 우리가 이용한 거고 당연하게 탄소가 연소된단 말은 탄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끝내는 결합을 한 다음에 CO2가 나오게 됩니다. 그 CO2가 예전에 비해서 산업화 이후로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끝내는 뭐 되죠?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렇게 말하죠. 그죠? 온실효과.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일반인들한테는 이산화탄소만 관심을 가지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렇게 연료나 생물 자원을 연소시킬 때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도 자동차 내연기관 어떻게 연소할 때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 집에서 부탄가스나 프로판가스 쓸 때 산소 따로 안 집어넣죠. 그냥 틀면은 옆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사용되어집니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도 연료를 태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 벽난로에서 태운다. 아니면 석유 난로에서 태운다. 부탄가스에서 태운다. 그러면 당연하게 거기에는 질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공기 속에는. 그 질소에 의해서 녹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죠. 이렇게 농업 비료 이런 곳에서도 이제 질소가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보면 끝내는 이것이 농업 비료는 NO3-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이것이 N2O로 바뀝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게
공기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찌 되느냐? 이 지수 화물 자체도 온실 효과를 보이더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금까지 온도 상승에 있어서 CO2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CO2 말고도 지수 화물도 그만큼 기여를 하고 있더라. 실제 밑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N2O 1분자 한 개의 N2O 일산화이질소네요, 그죠? 일산화이질소 이것은 한 개만 있어도 CO2 이산화탄소 200개만큼의 효과를 보이더라. 열을 흡수한다. 그 한번 열이 들어오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 정도가 이산화탄소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무려 효율적으로 따지면 200배가 더 높다 말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 그 다음에 또 메탄가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일으키는 것은. 자, 그리고 대기 환경에 있어서 질소화합물 문제점은 광학 스모그,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밑에 있는 것처럼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파괴물입니다. 오존 파괴. 실제로 보면 여기서 이게 보면 도시 지역에서는 광학 스모그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광학 스모그가. 근데 광학 스모그가 생기면은 오존이 만들어져요. 오존이 파괴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도 말했죠. 연소를 시키면은 이 산소를 이용하는 건데 공기 속에 질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반응을 해서 NO, 일산화 질소가 만들어지고 이게 산화되고 어쩌고 되고 하다 보면 끝내는 오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빛이 있으면 광학 스모그에 의해서 나쁜 게 생기겠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존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근데 이 오존은 밑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위에 성층권에 있는 오존이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오존을 생성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층권에서는 반대로 오존층을 파괴하더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확실히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산화질소가 있는데 일산화질소가 오존층에 가서 저기 성층권에 가서 오존을 만들면 이렇게 오존을 부숴버립니다. O2와 O를 만들어서 여기에 붙여버려요. O 하나를. 그 다음 NO2는 또 O랑 반응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또 이게 만들어집니다. 한 개가 들어가서 오존을 부수고 다시 이게 만들어지면 다시 또 들어가서 또 오존을 부수고 또 돌아오고 어찌 될까요? 계속 오존을 부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 물질이 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오존층은 뭡니까? 오존층이 있어야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면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자외선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은 그만큼 지상에 살고 있는 생물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은 에너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상식적이죠, 그죠? 햇빛이 세고 여름철에 바깥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크림을 다 바르죠, 그죠? 이게 다 자외선 차단을 위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의외로 이러한 질소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대기 환경에 있어서 질소화합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질 환경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질 환경. 자, 수질 환경에서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의미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의 건강장애, 나쁜 것이 줄어들는데 겨울철에는 한 예를 들어서 5월까지 지나도 건강장애가 많은데 여름에는 5월만 지나도 건강장애가 뚝 떨어지더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아주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해서 물 속에 유기물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물 속의 유기물은 분해되어져서 어떻게 되죠? 이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져서 CO2와 H2O 그리고 다양하게 유기물은 지수를 가졌을 테니까 암모니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보다도 암모니아가 높으면 독성을 보여요. 암모니아가 높으면. 여러분도 뭐 당연하게 암모니아 독성 많이 들어갔죠, 그죠? 냄새 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냄새 나서 싫어하듯이 다른 생물들한테도 수생 생물들한테도 영양 독성을 일으켜요. 온도가 높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암모니아를 산화시켜서 아지산 이온으로 그리고 이 아지산 이온을 산화시켜서 질산 이온으로 이렇게 바꿔갑니다. 즉 독성이 있는 것에서 독성이 없는 것으로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즉 건강 장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름철에 빨리 건강 장애가 줄어드는 것은 뭐냐? 그만큼 미생물의 활성이 세기 때문에 이런 분해를 빨리 일으킨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1부입니다. 처음에는 시간 타임이 제로일 때는 유기질소입니다. 유기질소는 어떤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기질소는 분해되어져 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질소로 분해되어지니까 암모니아가 나오기 시작하고 일단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 어찌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산화되어져서 아지산이 만들어지고 이게 산화되어지고 없어지면서 아지산이 만들어지다가 이 아지산은 또다시 질산으로 바뀝니다. 쭉쭉 다 떨어지면서 질산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오염 시간이 지난다는 말은 뭐냐? 어떤 오염, 어떤 공장에서 유기물을 많이 배출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유기질소의 농도도 높고 암모니아의 농도도 높을 거예요. 근데 일단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이 이런 유기물을 분해하고 또 분해되어서 나온 암모니아를 이렇게 산화시키기 때문에 끝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유기질소와 암모니아는 점점 감소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산염의 농도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극단적으로 오염원에 가까이 있는 상류는 이 형태, 멀어질수록 이 형태. 그러다가 오염원에서 아주 먼 부산 앞바다 혹은 제주도, 태평양 가면 어떻게 될까요? 쭉쭉 떨어지고 95%, 99%가 질산염으로 존재해요. 아시겠죠? 자, 금방 제가 이 그림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 밑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은 본래는 유기질소 형태로 그다음에 분해되어서 암모니아 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다가 끝내는 점점 이 유기질소는 암모니아로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호기성 조건 즉 미생물에 의해서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바람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암모니아가 아질산 이온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질산 이온 이렇게 산화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유기질소나 암모니아 성질소가 많다. 그 말은 뭐냐? 최근에 오염되어진 거. 오염원에 가까운 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산이온이 많다. 그 말은 뭐냐? 질산이온이 많다는 말은 벌써 산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염된 지가 아주 오래됐다. 내지는 오염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물은 공중보온에는 우려하는 일이 거의 없다. 독성이 없다. 말입니다. 자, 그다음 실제로 보시면 문제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으로
별 이렇게 공중보온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너무 농도가 높으면은 질산이온의 농도가 너무 높은 곳에서는 끝내내게 청색증이 나온 적이 있어요. 청색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푸른색이 띄는 거.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잘 나올까 모르겠네요. 네. 손끝이나 입술끝, 애기 입술 주위가 청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청색.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죠? 이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이 붉게 나와야 돼요. 피는. 근데 이제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할 위치에 아지산이나 이런 게 들어붙으면 산소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색깔이 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색증이 생기더라. 원인을 알고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산이온은 농도는 10, 아지산은 1 이렇게 기준을 정해져 있고 실제 원인을 알고 봤더니 아지산, 질산이 아니고 사실은 아지산 이온과 헤모글로빈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실제 보면 이 상호작용은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착색제라고 이게 알려져 있는데 착색제, 발색제 고기 자체의 색깔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이게 신선해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보면은 헤모글로빈이 여기에 산소가 아니고 NO 그러니까 이게 그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질산 나트륨 이렇게 표현하죠. 아지산 나트륨. 그래서 아지산 나트륨 들어가면 이 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색깔 자체가 고정이 돼요. 색깔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이 색깔이 계속 똑같은 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발색조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산화되어져서 색깔이 이상 신선한 빨간색에서 점점 누리끼리한 색, 갈색으로 변하는 그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산화 억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튼 뭐 우리는 다 차색조로 알고 있습니다. 차색조로. 이것은 이제 음식하는 사람들은 차색조는 아니다. 그냥 헤모글로빈이 계속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아지산은 뭐냐? 재수가 없으면은 이렇게 이런 것을 나이트로소 아민을 쓰면서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 나이트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NO2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게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끝내 어떻게 되느냐? 거치다 보면 끝내 이렇게 페닐 나이트로소 아민 여기에 페닐 뒤에 나이트로소 아민이 붙었습니다. 발암물질입니다. 물속에 이렇게 아지산이 않다 보면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발암물질 내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류염소할 때 우리가 한 겁니다. 잔류염소. 그래서 차암염소산이 있는데 차암염소산이 물에 들어가면은 미생물을 죽입니다. 살균을 위해서 이걸 집어넣었는데 물 속에 미생물 말고 이렇게 암모니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랑 반응을 해요. 그래서 1클로로아민. 한 번 더 진행되면 2클로로아민, 3클로로아민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쉽게 말해서 이거 수질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수질에서의 문제점. 수질에서는 이렇게 청색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나이트로소 아민 발암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이건 암모니아죠. 암모니아가 많으면 그러면 결합 잔류 염소 클로로아민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영양소와 관련된 문제들 이거 보면 이것은 지난번에 이 비슷한 표현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에는 현기성 미생물 그다음에 호기성 미생물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은 당연하게 자기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암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호기성은 산소가 필요하고 현기성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영양소로서 질소는 꼭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아무리 탕수육을 좋아하더라도
탕수육만 계속 먹으면 저는 보나마나 영양 결핍으로 죽을 거예요. 아마 잘못하면은 비타민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저는 영양 우리 몸에 좋아한 꼭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비타민, 그죠? 필수, 중금속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생물도 마찬가지다. 미생물도 아무리 유기물이 많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비해서 질소가 일정한 양 이상 있어야 됩니다. 탄소만 왕창 있고 질소만 요만큼 이만큼 하면은 N과 P, C, N, P 이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이 비율이 있습니다. 적정한 비율이.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이쪽에는 질소가 좀 모자라네 그러면 질소를 더 넣어줘야 돼요. 외부 질소가 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 말도 안 돼요. 그냥 똥물이라도 집어넣어줘야지. 이게 물이 하수종과 처장이라 하는데 너무 유기물이 양이 작다. 그래서 미생물이 먹고 살지도 못해. 너무 작아서. 그러면 똥물이나 더러운 거라도 더 추가해서 넣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조류,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플랑크톤 이런 것들 성장에도 당연하게 질소가 필요하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은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이니까 CO2만 있으면 되겠지. 보통 우리도 씁니다. 이렇게 CO2 물 있어가지고 이거 두 개만 있으면은 햇빛을 받으면은 끝내는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과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든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유기물 화물입니다. 생물이 사는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단백질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삼인산염, DNA 합성하는데 ATP, ADP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강화학에서의 반응. 자, 이것도 보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것이 그냥 지난번에 설명한 질산성 비율이, 탄소성 비율이 그런 말 들었죠, 그죠? 총 비율이 있는데 이러한 유기물이 분해할 때 사용되어지는 산소, 탄소성 비율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유기물이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뭔가 암모니아가 나왔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를 또다시 산화하는데 암모니아가 아질산, 지리산 이렇게 산화되어질 때도 산소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질산성 비율이. 끝내는 어찌 될까요? 이렇게 물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호수라든지 물이 정체되어 있는 것, 거기에 유기물이 많이 되면 어찌 되느냐? 유기물이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나오겠죠. 암모니아가 나오면 당연하게 그 물에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암모니아가 산화되어지면서 아질산, 질산을 만드는데 산소가 점점 산소가 없어집니다. 어찌 될까요? 용융산소가 확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당연하게 그 속에 미생물만 사느냐? 그 호수에 물고기가 산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사용할 산소가 없으면 어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강화도에서의 산화반응 때도 질소가 중요하다. 자,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